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지난 4월 말 실내 바닥 작업과 석고보드 붙일 때를 쯤해서 마누라님이 후드를 보내왔습니다. 뭐 일종의 언박싱이긴 한데 일반인이 이걸 구입할 일이 있기나 할까요? 이번 영상은 이걸 리뷰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주방에 매다는 과정입니다. 이미 썸네일과 오프닝 보고 오셨으니까 대충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다들 아실 거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580mm 길이의 태고합판에 구멍을 몇 개 뚫어줍니다. 이 녀석이 후드장을 세세무궁토록 벽에 붙잡고 있어줄 거예요. 8에서 9mm짜리 비트를 이용해서 구멍 깊이의 절반 정도만 더 뚫어줍니다. 별거 아니에요. 목공할 때 이중 길이 넣어주는 것처럼 칼블럭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 위치에 맞춰서 타일을 뚫어줍니다만 타일 비트가 요 모양이 됐습니다. 너무 얇아서 초점도 잘 안 맞네. 머리에 붙어있는 팁이 녹아서 떨어졌어요. 이게 일제긴 한데 마음 같아선 또 일제가 좋네 안 좋네 하고 싶지만 이번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일을 뚫어본 게 이번이 딱 3번째거든요. 거기다 장비가 뭐 임팩은 임팩이지만 해머 기능이 없는 그냥 드라이버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타일에 해머 드릴로 드르륵 긁으면 타일이 아주 그냥 에이스 크래커처럼 와사삭 부서지게 되죠. 제가 배운 바대로 하자면 초반에 임팩 드라이버와 지금 쓰고 있는 이 비트를 이용해서 타일의 표면만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뚫어주고 해머 기능을 아주 약하게 세팅해서 뚫어준다 였는데 전 이걸로 끝까지 뚫어버리려고 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러니 이렇게 비트 3개가 다 녹아내리게 됐고 이번에는 내가 일제 후졌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온몸에 땅구멍이 다 입이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뚫지도 못하고 비트가 다 나가버렸으니까 별 도리 없이 해머 드릴로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하죠. 해머 기능을 아주 살짝 넣어서 임팩으로 2시간 넘게 씨름했었는데 해머 드릴은 그냥 바로 쑥 들어갑니다. 어차피 보조목 될 거고 깨져도 티가 안 날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모양은 확실히 별로죠. 다음에 또 언제 타일을 뚫어볼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노하우라는 걸 전해드릴 수 있는 경지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맨 끝이 너무 거슬려요. 이제 칼블럭이 들어가야 하는데 싱크대 상부장은 이탈이라는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없애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긴 칼블럭을 박는 게 중요하죠. 타일을 치나 석고보드를 치나 CRC 보드를 치나 코어로 깊숙이 들어있는 조적벽돌까지 닿으면 좋죠. 칼블럭을 넣기 전에 실리콘을 깊숙이 짜 넣어주는데 이걸 이렇게 작업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칼블럭만으로도 충분히 버텨줄 힘이 나오죠. 그냥 약간 오버스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아까 구멍을 뚫어둔 태고 합판에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서 딱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칼블럭 피스를 박아주죠. 마지막으로 습을 먹지 못하도록 실리콘을 바른 뒤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이 과정도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집에서 곰탕이나 백숙같이 푹 오래오래 끓이는 음식을 자주 해드신다. 그러면 해주는 게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후드장을 만들도록 하죠. 그 자재는 무려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몇 달 전 수거해온 폐 싱크대 PB 합판들입니다. 잘 말린다고 말렸는데 장마철을 거치면서 배가 많이 불렀네요. 지저분하죠. 굳이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잘한 목재 파편들을 가루내서 본드로 붙이고 시트지 붙인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쌀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구해보시면 알 겁니다. 대충 고무나무 원목 집성판이랑 시세가 비슷해요. 가공비가 만만치 않죠. 먼저 부속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사방을 둘러보는데 3mm 홈을 살려서 쓰고 싶지만 끝단이 배가 불러서 막상 다듬고 나면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트지 벗겨진 곳은 배가 안 불렀어도 버리는 게 좋고 좀 흉하니까 잔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구가 될 놈은 좀 큼직하게, 땔감이 될 놈은 좀 대충 재단해 주죠. 테이블속 톱날 두께가 3mm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밀어주면 됩니다. 가구 후면이 될 부분에 3mm 두께 5mm 깊이로 홈을 내주죠.
이 상태에서 먼저 기본적인 바디를 만들어 줍니다. 후드의 경우 일각에서는 후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후앙은 팬이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팬이 발음이 안 되는 일본 친구들이 후앙이라고 부르고, 첨언에서 연예인의 팬입니다 라고 할 때도 후앙이라고 부릅니다. 올해야 이시하라 사토미 쌍너 다이 후앙다요 라고 하면 난 이시하라 사토미의 팬이야 라는 뜻이죠. 야, 뭐 이건 먹공의 재미를 더하고 일본어 어학 공부 한 스푼까지 아주 은혜로운 채널이 아닌가. 근데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존 경로로 다시 안내합니다. 이 후앙 아니 후드는 크기가 몇 가지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후드는 폭이 595mm, 깊이는 255mm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드 사이즈에 따라 후드장의 폭도 결정이 되니까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천장에서 얼마나 내려오느냐도 중요한데요. 보통은 바닥에서 위로 측정했을 때 최소 144cm, 최고 184cm 지점 사이에서 가장 편한 위치에 달면 됩니다. 보통은 주방을 주로 사용할 사람의 눈썹과 이마 끝 사이 지점이 좋죠. 그 이상으로 높이면 팔을 들 때 불편함을 느끼고 그 이하로 내리면 시야에 걸리적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살펴보면 대개 150에서 160cm 사이에 후드가 위치하도록 설치가 되는데요. 이건 당시 시대상이 어머님들이 주방에서 주로 일을 하셨고 그 어머님들의 평균 키를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현대는 1인 가구도 많고 주방일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치가 제각각이게 마련이죠. 싱크대를 만드는 건 약간의 공부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각 회사마다 높이와 벽에서 튀어나오는 간격 등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도 한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오픈하면 안 된다네요. 만들 때마다 하나씩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 안 나게. 근데 기업 비밀이고 뭐고 간에 싱크대 판매점에 가서 줄자 딱 대면 바로 견적 나오잖아요. 그건 뭐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집에 설치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니까. 아마 다른 회사를 알아보면 공개해도 무관한 자료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해지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잡담을 하다 보니 본체를 다 만들었군요. 본체는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그 마음, 이거 맞나 싶은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죠. 근데 이게 진짜로 본체 전부입니다. 이제부터는 보강 작업이죠. 후판이 3mm 합판이라서 너덜너덜하니까 먼저 밑면부터 보강해 줍니다. 그 다음은 이 12mm 피스. 싱크대 작업엔 의외로 아주 짧은 피스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걸 박아서 고정해 주죠. 박다 보니 너무 많이 박았네. 상부에도 보강판을 넣어주는데요. 이 부분은 밑단과는 다르게 수평도 신경 써야 하고 튼튼하게 박아야 합니다. 여기에 부목을 내서 벽에 붙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허술해버리면 바디에 금칠을 하든 손잡이에 다이아를 박든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문짝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이 판으로 만들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거야 뭐 재활용이고 리폼이니까. 드디어 청소 들어갑니다. PB판에 발라진 시트지는 오염에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물티슈로 비비기만 해도 80~90%는 청소가 끝납니다. 사실 이 청소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원목 싱크대보다는 PB 싱크대가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강점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트지로 얼마든지 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뭐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흰색 일색이지만 피스 자리와 모서리에는 실리콘을 도포해서 마감해 줍니다. 굳이 이쁘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굳은 뒤에 칼로 잘라내면서 다듬어줘도 됩니다. 다음은 이거 유화용 나이프입니다. 이게 가정마다 흔히 있는 물건은 아니고 작은 헤라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PB판의 재단면에 같은 색의 실리콘을 두툼하게 짜줍니다. 그리고 나이프로 식빵에 버터 바르듯이 쫙쫙 펴 발라주는 거죠. 이거는 제 방법인데 같은 방법을 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심을 걸고 베끼지는 않았습니다. 니스를 발라줘봤지만 니스 속에 수분? 유분? 아무튼 그것만으로도 PB판이 부풀고 도포한 뒤에도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라카를 뿌려도 봤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냄새가 아주 그냥 엣지 밴딩기라는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산다고 바로바로 전자레인지 쓰듯이 막 쓸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나름 전문가용인데다가 엣지 마감 테이프조차도 시중에서는 쉽게 구해지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제 수준에서는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엣지 마감한 만큼 깔끔하진 않겠지만 판매용이 아니라 가정에서 리폼을 취미로 하시는 정도라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더 나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설치할까 했는데 재활용 PB판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원목 바로 옆에 붙이면 시각적으로도 별로일 것 같더라고요. 그냥 타협하고 걸었으면 진작에 영상이 올라갔을 텐데 그걸 타협하지 못해서 이 작은 후드장에 3주라는 시간을 때려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카시아 집성판을 페이스면으로 얇게 포를 떠서 붙여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막 김나죠? 이거 안 됩니다. 무슨 최적화된 지그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두 번이야 어떻게 되겠지만 이 방식을 반복하면 결국은 사고 나겠더라고요. 거기다 과부하가 걸렸는지 전기까지 나가버렸습니다. 페이스 그레이는 포기. 이거 포 뜨려다가 내 손을 포 뜰 것 같죠? 그래도 포 뜬 김에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테스트나 해보자고요. 이 PB판 시트 지면에 붙일 거니까 아래쪽에는 타이트 본드를 발라서 붙이고 위쪽에는 록타이트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봤죠. 둘 다 꽉 눌러주고 잘 붙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 다 부착은 잘 됐어요. 근데 새어나온 본드가 옆에 붙은 목재에 간섭을 줄 것 같습니다. 결도 고르지 않게 될 것 같고 숨구멍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본드가 전체적으로 발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공기와 수분이 몰리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붙이겠다면 상관없겠지만 연속적으로 이어 붙이려면 둘 다 탈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도 쐴 겸 다이소에 다녀왔어요. 경첩이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요런 게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사왔는데 이걸 번갈아 붙여서 마치 아카시아 집성판 같은 느낌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 모서리가 하나둘 떨어지면서 더러워지겠죠? 예,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이거 붙이면 딱 3개월짜리 인테리어예요. 결국 원목 느낌을 살리려면 그냥 원목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한데 페이스 그레이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엣지 그레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결이 누워버려서 가구에는 못 쓰고 아까운 자투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폐자재 활용한 리폼이니까 주제에도 잘 어울리고 이게 좋겠습니다. 먼저 두께를 정해야 하는데 3mm는 너무 두껍죠. 2mm는 적당한데 테이블소 안으로 빠져버렸네. 1mm는 너무 얇아요. 이러면 본드가 비칩니다. 얼룩덜룩해지죠. 일단은 3mm로 붙이고 샌딩하는 걸로. 문짝이 2개니까 서로 다른 접착제로 작업해서 테스트하고 더 나은 걸로 본체 옆면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우선 전체 면을 고르게 다듬어 줍니다. 여기에 본드를 왕창 들이붓고 얇게 나이프로 펴 발라주죠. 조금이라도 안 발라진 곳은 들뜨게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3mm 우드칩들을 헤링본 무늬로 붙여나가죠. 여기서 고백하자면 저는 이번 영상에서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헤링본 무늬를 붙여보고 있어요. 까다롭더라고요. 강화마루로 헤링본 작업하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무늬가 있어요. 쉐브론이라고 뭔 루브르 박물관 바닥이랑 같은 모양이라던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 하나를 딱 봐서 모서리가 직각이면 헤링본, 모서리가 직각이 아니면 쉐브론. 딱 봐도 쉐브론이 더 어렵겠죠. 일단 요만큼만 해서 꾹 눌러준 다음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죠. 다음 날입니다. 의외로 상태가 괜찮아요. 숨구멍이 없어서 들뜨거나 한 개씩 떨어져 나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과 실제 결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에 눌어붙은 본드,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잘라내지? 눌어붙은 본드를 카타칼로 긁어봤는데요.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무슨 비닐 벗기듯 떨어져요. 그 말은 이 우드칩들이 머지않아 다 떨어져 나갈 거라는 예시가 되는 거죠. 아주 불길한데 거기다가 긁어내면서 약간씩 시트지가 같이 썰려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드칩 끝부분 들려있는 경우가 있네요. 순간 접착제로 붙여는 주는데 타이트 본드만으로 작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떼어내고 다시 할까 싶었지만 의외로 잘 버티면 아까우니까 틈새마다 순간 접착제로 메워주고 얼마나 버티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죠. 이 영상을 보고 리폼에 도전하실 분이 계시다면 타이트 본드만 바르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드칩을 대량 생산해 준 다음 이번엔 우드칩에 타이트 본드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 위에 순간 접착제를 4-5방울씩 찍어준 뒤에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괜찮아요. 잘 붙는 데다가 바로 접착이 되니까 바로바로 이어서 옆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꽤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예 바닥에 타이트 본드를 쫙 도포해주고 나서 우드칩에는 순간 접착제만 찍어서 붙이면 더 빠르겠더라고요. 역시 단순 반복 작업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올라갑니다. 아무 스승님 없이 헤링본 작업 3일 만에 이 정도 왔으니까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 효율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짝 한 판이 완성됐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헤링본이죠. 첫 자식은 못 낳아도 귀한 겁니다.
다음 문짝에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실리콘입니다. 타이트 본드는 비닐처럼 벗겨지는 결함이 생기는데 실리콘은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실리콘도 살살 긁으면 벗겨지긴 하는데 얼마나 다른지가 중요하니까 일단 들이대봅니다. 흰색 위에 흰색을 바르니까 잘 눈에 안 띄는데 일단 최대한 빈틈없게 샥샥 발라주고 우드칩에 순간 접착제를 4방울 정도씩 뿌려서 바로바로 붙여주는 거죠. 헤링본 무늬에 빈틈이 없게 딱딱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실리콘이 마르기 전에 다 끝내야 하니까 아주 난이도 수직 상승입니다. 실리콘은 전체를 다 바르기보다는 한 줄씩 바르면서 붙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으로도 건조 상태에도 더 좋은 것 같네요. 아무튼 뭐 그거 잠깐 해봤다고 아주 그냥 노하우가 바싹 들러붙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헤링본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얼핏 보기에는 실리콘 순간 접착제 조합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군데군데 빈틈이 좀 있긴 합니다. 인생 통틀어서 헤링본이라고는 딱 이거 2장 붙여본 게 전부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굳은 다음에 살펴봤는데 당장에는 둘 다 잘 버티긴 합니다. 영상을 올려야 하니까 마냥 앉아서 쳐다볼 순 없죠. 일단 자투리들을 잘라내주고 샌딩 들어가 줍니다. 우드칩을 분명히 3mm로 맞춰서 재단을 쳤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층이 생기네요. 약간 너울너울 평이 안 잡힐 듯한데 이것도 차후에 작업할 땐 감안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제 에어로 훅 불어준 다음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타이트 본드고 뭐가 실리콘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죠? 아니시라고 딱 보면 아신다고? 에이, 처음부터 잘 따라오셔서 그렇죠. 여기만 딱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타이트 본드로 작업한 판이 살짝 들렸습니다. 아주 안 좋은 징조인데 결국엔 여기저기 들리면서 우수수 떨어지고 부풀고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순간 접착제로 붙여줬습니다. 현재까지의 결론, 실리콘과 타이트 본드 중에서 골라야만 한다면 실리콘 승입니다. 다시 또 우드칩 대량 생산 체제를 돌리죠. 본체 옆면에도 붙여줘야 하니까 이번엔 그간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최대한 고르게 재단해 줬습니다. 표면을 정리해주고 실리콘을 헤링본 한 줄 분량만 발라주고 쭉쭉 펴주고 바로 붙여주죠. 뭐 헤링본 장인분들이 보면 또 모르겠지만 이 정도 발전 속도면 뭐 조만간 헤링본 전문점 내도 되지 않나. 아주 기고만장해지고 있습니다. 아, 헤링본 강화마루 현장 말고요. 이런 무늬를 넣는 가구 말하는 겁니다. 마루 시공은 하루 이틀 만에 배울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 붙이는 거야 금방 배우겠지만 모서리 마감은 고수와 하수가 확실히 티가 납니다. 확 티가 나네, 티가 나. 물론 저는 하수죠. 이제 딱 3판 붙여본 놈이 고수를 잡아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족스럽긴 합니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러다가 다음부터 한동안 영상이 강목 꼽다가 헤링본 붙이다가 돌려막기가 돼버리려나? 이건 엣지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모서리라고 하죠. 이쪽 모서리는 15T가 맞는데 반대쪽은 아니죠. 보이지 않게 습을 먹은 겁니다. 배가 부른 거죠. 모서리면에도 헤링본 붙이듯이 실리콘 바르고 접착제를 뿌려서 붙여줍니다. 마감은 역시나 티코릴라예요. 하도 티코릴라만 바르니까 저를 무슨 티코릴라 광고 모델인 줄 아는 분이 더러 계시던데 본사건 수입사건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 문자 카톡 하나 온 적 없고 10원 한 푼 티코릴라 한 방울 제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슬슬 다른 마감제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너무 커요. 아까 제가 후드는 대개 595mm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체 사이즈를 595로 잡아야 하는 건데 내경을 595로 잡아버렸습니다. 네, 납품하는 물건이었으면 뭐 할 말이 없죠. 이유 불문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제가 만들어서 제가 쓰는 리폼 작업이니까 이렇게 보조목을 대서 작업을 마무리할래요. 뭐 이래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헤링본을 어떻게 붙였는데, 그죠? 이쯤에서 후면 버팀목도 붙여주죠. PB판은 이렇게 독립적으로는 하중을 못 버티기 때문에 태고화판을 붙여주는 게 정석입니다. 전 고무나무로 붙여줬죠. 하드우드 붙이면 됩니다. 이제 후드장과 덕트호스가 연결돼 구멍을 내주고 물론 이 부분도 덮어주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성격이 유별나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싱크 경첩과 손잡이를 설치해야죠. 경첩 홈은 3cm에서 3.5cm를 제일 흔하게 쓰는데 헷갈리면 경첩을 대보고 약간 큰 녀석으로 뚫어주면 됩니다. 경첩홈은 15T 판으로 짠 가구의 경우 중심점이 2.1cm 지점이면 되고 위는 전체 길이의 5분의 1 지점, 아래는 후두기기와 간섭이 없도록 맞춰서 뚫어주면 되죠. 이제 타공 들어갑니다. 팍스 브랜드 중에 그나마 제일 쓸만한 게 이 보루방이죠. 타공은 싱크홀비트에 머리가 다 들어갈 만큼 파주시면 돼요. 초보 입장에서는 이러다 구멍 뚫리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맞아요. 15T 판재 기준으로 거의 구멍
구멍 뚫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도 2-3mm 여분이 남게 작업되니까 자신있게 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잡이 구멍을 내야겠죠. 이번엔 기성품 손잡이를 쓸 거고요.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머리보다 높이 설치되는 가구라면 손잡이가 문 아래쪽에 달려야 편하겠죠. 그리고 손잡이 모양새도 중요해요. 이렇게 11자면 정석적인 느낌을 주고 옆으로 눕히면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렇게 시옷자로 배치하면 좀 삐딱한 놈이 달았구만 싶으면서도 왠지 인체공학적인 것 같고 왠지 편리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 군대에서 영창을 2번이나 다녀온 아주 제대로 삐딱한 놈이니까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손잡이를 다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하나를 잘 뚫어주고 나서 문을 겹쳐요. 그렇게 가지런히 내려놓은 다음에 괜히 이런 샤프 같은 걸로 대도하는 마킹하려고 하지 마시고 2mm나 3mm 드릴로 살짝 뚫어서 자국을 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국에 맞춰서 뚫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손잡이 나사는 문짝 두께에 맞춰서 3mm 더 길면 돼요. 15T면 18mm, 18T면 21mm면 되죠. 손으로 대충 다 조여놓고 전동 드라이버는 마지막에 한 바퀴만 돌려준다 생각하고 조이면 손잡이 조립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제 경첩 달아야죠. 경첩부터 달고 시작하면 덜렁덜렁 흔들흔들 아주 짜증나니까 경첩을 마지막에 달아주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이것도 고든 부목을 하나 대서 두 경첩이 모두 닿게 해주고 박아버리면 본체에 조립할 때 날개 한쪽이 들뜨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 경첩이야 한두 번 접어보면 되고 손잡이도 한두 번 당겨보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여분 피스. 저같이 목공을 제대로 벌려놓고 하는 사람이야 피스가 많지만 가정에서 소소하게 하시다가 요거 하나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올스톱이죠. 잘 챙겨야 됩니다. 이번엔 전기 작업. 제가 대패 다음으로 취약한 분야가 바로 전기예요. 배운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지도저놈이 또 뭔 뻘짓거리를 하려고 하나 하는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뭐 아무리 모른다 해도 이런 콘센트 조립 정도야 뭐 20분 걸렸습니다. 이제 후드를 후드장에 쑥 넣어줍니다. 보통은 좌우 2개씩 4개의 피스를 박아주면 충분히 버티죠. 불안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왼쪽엔 덕트호스가 내려올 거니까 이쪽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사실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저는 또 성격이 유별나니까 이런 클립으로 정리를 해주기로 했고요. 하나만 붙이면 정없으니까 2개 붙여줍니다. 이제 문짝을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설치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말로만 듣던 상부장 낙상을 내가 당하네. 진짜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도 직업 정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되뇌이면서 이제 극복해 줍니다. 후면에 지지대가 버텨주기 때문에 일단 피스 하나만 들어가고 나면 딱히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피스의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안티프라민 좀 바르고 마무리해준 모습입니다. 식기 건조대도 약간 위로 올려서 다시 달아줬어요. 본체에 헤링본이 덮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허옇게 튀어서 눈에 거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후드는 이렇게 당기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이제 후드장을 열어보면 전선은 저렇게 연결해줬고요. LED 조명등 사면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전선 커넥터인데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등 교체하실 때마다 2개씩 작은 통에 모아두시면 이런 작업할 때 수월합니다. 낙상도 당했겠다 제대로 버티라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박아줬어요. 원형 공포증 있는 분들 죄송하고요. 이번에도 사이즈 측정 실패, 타이트 본드 실패, 최초 설치 실패, 뭐 실패 연속에다가 그러고 보니 왜 전건구를 안 만들고 그냥 상부장을 올려버렸으니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뜯게 생겼죠. 뭐 요즘 쇼츠도 올리랴 멤버십 관리도 하랴 회사 일도 덩달아 많아지고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영상을 매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양해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1주 1영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헤링본에 처음 도전해봤는데 확실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그래도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세상 유일한 나만의 싱크대 후드장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아무튼 폐 싱크대도 공을 들이면 나름 쓸만하지 않은가 하는 뇌피셜을 남기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